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는요. 이 정치권 공천 논란 때문에 호떡, 포스팅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호떡은 뭐예요? 호떡이라는 거는 공천을 자꾸 앞으로 뒤로 뒤집는다고 해서 이제 호떡 아니냐. 호떡 뒤집듯이 뒤집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똑같은 이유로 뭐 부침개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뒤집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포스트잇은 떨어졌다 붙었다 한다고 해서 이게 포스트잇 같은 공천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아무래도 지금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이제 이런 비아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공천관리위원 맡은 김세현 의원도 직접적으로 비판 메시지를 낼 그런 상황이었죠. 뭐 방금도 제가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김세현 의원이?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당원 당규의 수호자가 돼야 될 최고위원회가 당원 당규의 파괴자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천하는 애 작성 권한은 공관위에 있고 최고위에는 의결권과 제2요구권만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위가 직접 공천안에 손을 댄 것은 문제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이 주장을 하면서 이제 온갖 이제 어떤 비난하는 어떤 표현을 들어서 이제 최고위를 비난했기 때문에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박형준 위원장은 그걸 이 당원 당규 해석상의 차이다 이렇게 또 보던데 뭐 그거 그렇고 어쨌든 잡음이 참 많았죠.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뭐 큰 틀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봤거든요. 공천 내용이요. 이른바 이제 친박 비박의 양쪽의 대표적 인물들이라든지 막말이라든지 뭐 이런 논란된 사람들이 불출마하든지 컷오프가 됐고 유승민계, 안철수계 이런 좀 보수통합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대목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왔던 건데 아시다시피 이제 공천관리하고 최고위가 대립하는 어떤 모습 보여지면서 난전이 됐고 이게 이제 비난을 초래한 원인이 된 거죠. 그 민경욱 의원 건이 제일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 애초에 막말 논란 이런 걸로 컷오프가 됐었는데 그래서 공관위가 이 인천 연수울에 이제 민현주 전 의원을 대신 공천을 했었죠. 하지만 최고위가 여기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해서 경선 지역으로 바뀌었고 이 경선에서 이제 민경욱 의원이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관위가 민경욱 의원이 총선 홍보물에 어떤 허위 사실을 포함해서 썼다. 이게 이제 선관위 판단이 나왔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공천을 무효화하고 민현주 전 의원은 다시 이제 공천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최고위가 공천 무효를 다시 무효화하고 민경욱 의원이 원래 이제 공천 받았던 거를 다시 최종 확정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민경욱 의원이 이른바 친황계 인사다 이런 얘기인데요. 황교안 대표가 자기 사람 살리려다 보니까 무리수 둔 거다라는 해석이 사실은 언론에서는 지배적입니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선거 전망이라는 게 뭐 그렇게 막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뭐 대선 출마나 이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지도부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거기다가 대권 주자로서 또 권력을 지르 보여줘야 앞으로 자기 세력이 생긴다. 이런 보수 쪽의 일각의 어떤 그런 평가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람 챙기려고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천이 아니고 황천 아니냐라는 또 얘기까지 나오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또 뭐 의왕, 과천, 화성을 몇 군데 또 했죠? 그렇죠. 이 최고위가 민경욱 의원 뒤집히기 전에 의왕, 과천, 화성을 부산, 금정, 경북, 경주의 공천을 한밤중에 전격적으로 이제 취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민경욱 의원 공천 무효 결정이 이 최고위의 바로 이 결정에 대한 공관위의 반격이었다라는 평가도 사실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 최고위 결정 역시 황교안 대표 측이 주도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좀 더 이제 고약한 모양새가 된 게 의왕, 과천하고 화성을의 경우에는 청년 후보 경선 지역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청년 정치인을 키울 기회를 사실은 스스로 이제 없애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곳인 거죠. 근데 본선 경쟁력, 이기는 공천을 위해서 불가피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당은?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박형준 위원장도 그 말씀하셨는데 지역구 선거에서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뭐 또 이런 면도 있죠. 준비된 청년 후보가 없는데 선거 직전에 또 내리꽂는다고 과연 그게 대안이 되겠느냐. 뭐 사실 이런 것도 있는 게 또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다 경력직만 뽑으면 청년은 어디서 경력을 쌓아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듯이 비례대표에 있어서라도 어떤 이런 배려가 있어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하지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도 사실은 엄청난 혼란 속에서 진행이 된 거고 이것도 황교안 대표 영입 인사들의 상위 순번 배치 필요 때문이 아니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야당 쪽 분석해 주셨고 여당도 사실 논란이 많았죠. 그렇죠. 이 비례연합정당 추진하면서 협상 파트너를 막 바꾸고 그리고 이제 뭐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 등등을 두고 이제 어떤 관계 설정이나 이런 거에서 논란이 일어나서 뭐 형제 정당이다, 사돈 정당이다 이걸 두고 또 참칭하지 마라 이렇게 싸우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비교하기가 좀 이제 좀 다른 상황인 게 적어도 이제 여당은 비례연합정당이라는 최소한의 어떤 약속했던 틀은 뭐 유지했던 거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직접 파견한 비례대표 후보
후보들이 뭐 끝에서부터 7명 배치한다는 이 원칙도 형식적으로는 훼손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비하면 미래통합당 공천 과정은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서부터 발생한 문제다. 이 사실을 지금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선거 전망이 밝거나 대권 주자로서 황교안 대표의 지지가 뭐 튼튼하다면 이런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난리를 겪고도 선거에 이기면 그나마 황교안 대표가 어떤 아마추어라는 평가를 벗을 수 있는 계기라도 될 텐데 결과가 안 좋으면 사실 대권 주자로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믿을 것은 사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영입 효과 이건데 사실 이것도 뭐 올드보이, 철새 뭐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승패와 관계없이 지금 이 상황 왜 이렇게 된 거냐 사실 복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공비행 두 번째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5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여기서 여러 얘기가 나와서 짚어보겠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부터 설명해 주세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의 어떤 북한의 어떤 도발을 막다가 희생된 55명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날인데요. 2016년에 정부 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과 2019년 기념식에는 참석을 하지 못해서 올해 처음 참석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외면하다가 선거 앞두고서야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보수 언론 등등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18, 2019년은 왜 참석 못했죠? 그 2018년에는 베트남 순방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요. 2019년에는 대구 로봇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 때문에 이제 참석을 못했는데 그건 좀 논란거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2019년의 경우에는 사실 북한과의 관계 고려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상황을 돌이켜 보시면 사실 2월달에 하노이 회담이 좀 충격적으로 결렬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그야말로 살얼음을 걷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북한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대통령은 뭐라고 했어요? 서해 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은 애국심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를 갖춰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에 남북 간 9.19 군사합의로 서해 바다에서 적대적 군사행동이 중지가 됐고 또 서해 수호 영웅들이 지켜낸 북방 한계선에서는 한 건의 무력 충돌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미를 이제 부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또 뭐라고 그랬어요? 2018년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 시행령이라든지 지난해 개정된 순직 유족연금 지급 기준 등을 소개를 하면서 희생자들의 예우에 대한 어떤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 163억 원으로 돼 있는 전상수당을 내년에는 632억 원 수준으로 5배 인상하겠다라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55 용사들의 묘역의 저녁에 개별 참배와 꽃바구니 헌화도 해서 알겠어요.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췄습니다. 네,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